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진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세 분 우리 한반도 평화 역사, 정상회담 역사의 산 증인 모셨습니다. 일일이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죠? 우리 지금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님께서는 민주평독 수석 부의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의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지금 대통령 특보로서 활약하고 계시고 세 분의 대통령 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일 문제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변을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거 쪽지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우선 간단한 질문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문정인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북이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갈 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정 제1부부장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선관 외상, 그다음에 권정근 미주국장, 그다음에 장금철 통전부장, 그 이전의 발언들 보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보는 건 제가 이제 저도 북하고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북이 보는 건 이게 단순히 무슨 탈북민들이 무슨 전단 살포하고 하는 그것을 더 넘어서 결국 우리 남측 정부도 미국과 같이 시간을 끌면서 북한 체제를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거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측 입장에서는 자주적으로 북측하고 여러 현안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서 나가겠다는 발언을 하지만은 실상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고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나가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이중성, 한편에서는 대화하자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거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갈 때까지 가야 남측도 변할 수 있고 미국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북한 내부에 주민들 동요가 있고 체제 위기가 있어서 북한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들도 일종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쭉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북측 표현을 쓰면 사변적 결정을 해서 나왔던 건데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북이 아무리 우리하고 다른 체제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정면 돌파로 나가자. 그래서 처음은 작년 12월 말에 그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북한 전문가들은 그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마 정면 돌파 전략이라고 하는 게 가장 명시적으로 나온 게 우리 남측에 먼저 갖고 나온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측이 그 레닌이 얘기하는 약한 고리일 수도 있죠. weak link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북측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무슨 전술적으로 나오거나 무슨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지금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정면 돌파로 나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적대적으로 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을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워싱턴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북이 생각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세현 수석 부회장님, 열흘 전인가요? 김여정 제1부부장 말 중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토록
부적절한 시기에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남쪽이 나왔다. 못된 짓 하는 사람보다 뭐라 그랬나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더 밉더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북이. 대북 전단 문제가 필미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의 진전은 그런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과 그 반발을 넘어서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년이 사실은 2016년에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유엔 대북 제재가 여러 개가 중첩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유엔 대북 제재가 10개인가 11개인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난 4년 반 동안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금년은 또 노동당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10일인데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 봄에 지금 코로나까지 들어와가지고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췄었다고 저는 봅니다. 뭘로 그걸 볼 수 있냐면 거기는 학교가 초중고가 4월에 개학을 하는데 6월 초에 개학을 했어요. 이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뭔가 지금 그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조건에서 어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말하자면 금년도 상반기 경제 생산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거기도 마이너스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금년에 마무리되는 5개년 전략 성과를 낼 수 없이 됐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지금 발을 동동 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정말 모독하는 그런 표현들이 담긴 삐라가 지금 이번에 걸린 겁니다. 말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겁니다. 근데 이제 김여정 제1부장이 나서가지고 이 대남 적대 사업을 지금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셈인데 오늘 어저께 13일 저녁에 나온 그 김여정 담화에 저녁에 나온 담화에 이런 대목들이 있더군요.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은 그들의 말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는데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그 대남 적대 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조치들을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쓸모없이 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해할 텐데 남쪽에서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한 한 총참모부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거는 지금 김여정이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조선인민군까지 지휘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그냥 그동안에 사실상의 넘버 2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김여정이 제2인자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여정이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렬하게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김여정의 이미지는 2018년 2월 9일 날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했을 때,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당시 이낙연 총리께서 2월 11일 날 환송원찬 할 때 워크힐에서 봤던 그 모습인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무서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난, 그다음에 그 후계 작업까지도 지금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일종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남쪽을 두드리는 일로 시작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그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나추동이라는 표현 아까 총리께서 인용하시던데 겨울이 길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종석 장관님, 북한은 이번에 이렇게 총공세로 나섰는데 특히할 것은 음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남 압박 내지는 공세의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비춰볼 때 허언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안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14선언도 있었고 또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에게 합의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합의 이행을 촉구했고, 또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질러서 저희가 재발 방지 촉구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6.15 공동선언의 또 14선언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만큼 엄청난 합의를 맺게 했는데 그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북한이 이행하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 이것도 우리에게 전단지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뀐 이 상황은 정말 참 안타까운데, 이건 우리가 북한에게 뭘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그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혹은 뭐 다른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이러고 있다. 평론가들 입장에서 이런 분석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아주 문재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간명하고 명료하게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종식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자고 약속했던 사실 선언, 이 선언에 구체적으로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충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해체하는데, 그 첫 번째로 그것도 뭐 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4.27에서 합의한 것이 전단지 살포 금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불이행이고, 이것도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이미 북한이 공식 비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고, 그 내용이 아까 그 김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 무조건 자기들의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했고 막 비방을 했다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도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하면서도 야 빨리 손세정제 어떻게 빨리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이 만진 물건을 만지고 나면 우리가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기구를 띄워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이제 화가 날 때까지 난 겁니다. 그걸 갖다 터뜨렸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걸 터뜨리는 방식이 대남 관계로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대내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캠페인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는 전단 문제가 호랑이 등을 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단 문제는 무조건 전단 문제를 풀어야 되지, 뭐 북한한테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한 50만 톤 쌀을 주면,
여러분 북한한테 100만 톤 쌀을 준다 해도 지금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북한을 자극시키는 거죠. 문은 이중문이다. 일단은 전단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해법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정부 당국자나 여당 분들은 북한이 뭐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전단 문제 우리 잘못했어 분명히. 솔직히 잘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합의한 안 지키고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모친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편지를 보냈어. 위로의 편지를.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안 좋고 당신한테는 불만 많지만 여전히 기본적 신뢰는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여정이 누굽니까? 2인자입니다. 나와가지고 남북관계 이거 쓰레기 치우려고 나왔을까?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럼 남북관계는 없다. 2년간 이걸 보여주되 남한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해내면 자기가 이제 그다음 거를 해나가겠죠. 그래서 이거 엄청난 시금석인데 문제는 단순하게 상대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정말 6.15 공동선언 이전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기까지 아마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재발 방지하고 북한이 지금 위협적인 언사라고 거칠은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듣기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별건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본질은 우리가 지금 문제 명확히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푸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협상 상대를 해보면 정말 까다로운 상대예요. 까칠하죠. 그런 상대방 합의하고도 깊이 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에 그들의 관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합의를 이행해 줘야만 상대방한테 합의를 이행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은희는 합의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북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 했으면서. 우리가 안 한 거 빨리 이거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뭐 북한을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협력할 거냐 뭐냐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야 되지. 절대로 지금은 전단 문제 이외의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 호랑이 등에 탔다. 호랑이는 전단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맞춤형으로 전략을 써야지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딴 얘기하면 지금 북한 김여정이가 처음 얘기할 때 그랬어요. 자, 전단 금지급여라도 만들고 이거 갖다 강력히 조치를 하지 않는 걸 문제 삼아가지고 마치 그렇게만 해주면은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쪽의 반응이 자꾸 딴 데로 나오니까 격앙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 정확한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제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북에서는 전단 살파는 분들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한 대로 개성연락사무소라든가 금강산 정말 뭐 폭발을 시켜서라도 완전히 형체를 없게끔 만들 가능성도 있겠죠. 더 나가면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 그러니까 평양선언 제1조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강력한 소위 방위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소위 전투 준비 태세는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1년 전, 그러니까 1999년 6월 15일 날 우리 임동훈 이사장님 계십니다만 그날 우리 제1차 서해 교전이 일어났죠. 그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참 재미있는 소위 교전 지침을 내립니다. 첫째, NLL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라. 그러나 선제 타격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상대방이 선제 타격을 했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라. 그러나 응징이 확전되진 않도록 응징을 하라. 이게 4대 지침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과거 보수 정부가 오면서 4배, 5배수로 이제 갚아줘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유엔 헌장의 위반이고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6.15 20주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자서전을 다시 읽다가 그 대목을 보면서 참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명했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북에서 여러 가지 가지수의 어떤 그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자세는 갖출 필요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런 어떤 그 명민하고도 그 결기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쪽이 무슨 연락사무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의해서 2018년 9월 14일 날 개소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폭발을 할지 아니면 뭐 완전히 크레인을 가져와서 때려 부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시는 내려갔지만 그걸 내일 할지 아니면 6월 25일 날을 기해 가지고 할지, 왜냐하면 또 6.25가 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 쪽에 탈북자 단체들이 길을 쓰고 또 무슨 비라를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연락사무소를 참 무참하게 쓸어내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그 절차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27 선언을 이미 깨졌다고 지금 북한은 보고, 그렇다면 4.27 선언에서 합의한 연락사무소도 필요 없이 됐다. 그런데 전단살포 금지를 이 4.27 선언 2조 1항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장금철 통전부장은 그동안에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것도 수십 번 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만 만들겠다고 그런다. 그런데 처음에는 통일부 대변인이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통일부 장관을 방문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법들을 긁어 모아서 뭐 규제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금지법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정부 입법으로 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사실은 의원 입법으로 오면 시간이 좀 짧게 걸립니다만은, 그런 기술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을 만들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일단 기존 법, 무슨 항공운수법, 그다음에 공유수문법 여러 가지 그걸 긁어 모아서 이 규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규제로 의미 전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북쪽에서 또 항의하는 식의 또 담화가 나오고 뭐 장검철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사무처장이 발표를 하면서 이건 무슨 엄중 대처하겠다는 식의 또 표현을 써버리는 바람에 북에서 볼 때는 금지, 규제, 엄중 대처 점점 이게 격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지금 그렇다면은 4.27 선언의 그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이미 북한이 아니야 남한이 그 준수할 생각이 없고 그걸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면은 연락사무소도 없애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김여정이 아주 지시를 내렸다고 봐요. 그러면 2월 25일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한 열흘 시간이 있는데 뭐 법을 그 안에 만들기는 어렵겠지만은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김태년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뭐 법사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 북한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김태년 대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법안 만드는 작업을 아주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은 좀 그 연락사무소 뭐 폭파가 될지 파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늦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일찌감치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꿈을 대면서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라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자연스럽게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일단은 안정적인 정세 관리, 남북 간에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사명감은 있는데요. 우리 정세현 장관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회 사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야당은 저자세다, 비굴하다, 북을 더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국면 수습을 위한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점과 결부했어요. 오늘 6.15 20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면서 야당 의원들을 동반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해창 총재가 야당을 이끌고 계셨는데 제안했지만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가겠다고 했는데 못 가게 해버렸습니다. 자매는 근데 공동정부였으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잡은 일정이 야당 대표와의 조찬이었습니다.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의 성과 내용들을 야당 지도자에게 보고하듯이 브리핑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왜 월북 군인 문제 제기 안 했냐 하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을 이끌던 분은 박근혜 공동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 정책, 대북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도, 정부가 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야 협조, 또 남남 협력이 굉장히 절실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못하다가 어쩌면은 사실은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가 북한이 불만이 누적돼 있는데 전단지 문제가 이게 튀어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몇 달 전에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뭐 선거 때문에 총선 때문에 아마 미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었다. 이거 솔직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는 정세현 수석부장님 말씀대로 호미를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정부가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 때문에 국민한테 질타받거나 야당한테 비아냥거리는 거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안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조금이라도 모면하려고 하면 더 스텝이 꼬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한테 김여정 하명법이냐 뭐냐 또 뭐 북한한테 이렇게 눈치 보느냐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알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고 감내하고 쭉쭉 밀고 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비아냥거리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통해서 뭐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들 60%가 어제 KBS 조사에 따르면 대북 전단 금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바로 적경지 주민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이 지금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에 전단 띄우는 그 권리만도 못한 거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정말 온 국민이 바라는 이 평화로 나가는 이 평화와 이제 전쟁의 갈림길에서 만들어진 이 합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전단 몇 개로 해서 날릴 거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했는데 우리가 눈치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눈치 안 보고 앞으로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잃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여론의 눈치, 여론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유형이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쫓아간다면 된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새로 구성됐으니까 또 김태년 의원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셔서 너무 든든한데 정부도 그렇고 자꾸 뭔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일일 여론조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확고하게 지금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게 한 전공법을 써라.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 돼도 한반도 평화가 달려 있으니까 여당이 이거야말로 정말 밀고 나가야 된다. 혼자라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교수님, 지금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 이 진척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좌절한 나머지 우선 남쪽을 때리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미 국장이 비핵화는 집어치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과의 공동 보조 속에서 얻은 것도 있지만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남북 관계 개선하고 북미 관계 개선하고 그리고 한미 관계 개선이 되면은 남북, 북미, 한미 이 삼각구도의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데 북측에서 이번에 여러 성명에서 대놓고 그걸 비판했어요. 그 선순환 같은 꿈꾸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여간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누차 지적을 했지만은 2018년 11월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미국의 사실상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승인을 받고 하는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상 남북 관계가 거의 동결이 된 상태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북측에서 엄청나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측 양해하에 남북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북측하고 우리가 지금 대화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외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그 햇볕 정책의 제1원칙이 북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햇볕 정책의 제1원칙입니다. 그건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그 준비된 자세, 그 결의를 우리가 북측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 같은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그 메시지가 분명히 가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지적한 대로 그 탈북민들 전단 살포 문제는 정말 단호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금지라고 하는 걸 분명히 그건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있고요. 미국 같은 데도 로간 액트라고 해서 로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합법적인 정부가 외교 정책을 펴는데 시민이 그것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미국 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뭐 인권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정상 간에 그동안 만나면서 쌓아놨던 신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이 원하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북측에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행동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 포인트 미팅 그러니까 2018년 5월 26일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두고 북미 간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그걸 극복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김여정 제1부부장까지 올라갔지만은 두 정상 간의 신뢰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한 카드가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북이 원하는 것 또는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국민도 설득을 하고 또 여기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또 강력하게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결의안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요. 언론 또 야당 일각에서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시사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웬 종전선언이냐, 웬 말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아닙니까? 이 정전 상태의 의미 그리고 종전 선언의 또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조해 오신 분이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타이밍이 있고 또 중요도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종전선언에 시비 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시비 건다고 해서 그거 신경 써서 그 설득하려고 그 정력 낭비할 필요는 없고 지금 무슨 야당 그 국회가 녹록치 않다고 아까 김한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뭐 녹록치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그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해요? 지금 177석이나 가지고 있는 판에 뭐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수 야당은 항상 트집 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비 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시비 거는 거 한번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해요.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런데 그거 눈치 보느라고 지금 갈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연락사무소 폭파되기 전에 금지법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북쪽에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청와대가 나서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의원 몇 분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상정하는 그런 순서가 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면은 아마 폭파 그거는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실 선언을 우리가 먼저 깼기 때문에 저희들도 4.27 선언에서 합의한 연락사무소 깼겠다는 식으로 반드시 원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런 핑계를 못 대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저기 지금 연락사무소가 없어지고 나면은 4.27 선언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선언 무슨 시비 거는 거 그거 무시해도 돼요. 우선 첫째 일부터 해놓고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느려요 지금. 규제가 뭡니까 규제? 엄정대처라뇨. 즉각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겠다. 차라리 요즘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화끈해요. 네. 근데 통일부 장관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축사만 하고 갔는데 아니요 저는 이게 지금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가 그것이 촉발 요인이 됐을 뿐이지만 어쨌건 지금 4.27 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파기하겠다는 이제 그 통보가 연락사무소 그 폭파인데 이거 일어나기 전에 이를 취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부가 꿈을 내면은 국회라도 움직여 주십시오. 6.15 선언 6.15 공동선언 위원장이 직접 발의를 하시든지 지금 결의협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진짜 그건 언발의 오줌도기밖에 안 됩니다. 화끈하게 좀 해주십시오. 엄중한 상황에 국회에 대한 주문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남지가 않아서 많이 아쉽죠. 오늘 귀하게 모신 분들인데 그냥 보내드리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까 세 분 우리 교수님 장관께 교대로
마지막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 조언, 제언, 그리고 국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저도 말보다 행동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이 성찬으로 끝났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당시 6.15 공동선언을 만들 때도 정세가 그렇게 뭐 녹록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정말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 그리고 이 대결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를 한 번의 회담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 의식이 그걸 만들어냈고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과 그런 인식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나왔던 두 개 합의문,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은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잘된 합의문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행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다 열릴 만큼 돼 있고, 그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이행한다는 생각. 왜? 온 국민한테, 전 세계가 다 박수를 쳤으니까. 그리고 그걸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번 전단지 살포 금지 문제는 바로 그거에 첫 발을 디디는 거에 불과하다. 사실은 이미 2년 전부터 발을 디뎌 왔어야 되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내가 만든 이 엄청난 소중한 성과를 왜 내가 깨트릴까라는 그런 자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이걸 지키겠다. 이 중에서 몇 개 지금 당장 가능한 것들부터 군사적인 합의,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지키고, 핵 문제, 북한 핵 문제에 아주 중요한 그 영변 핵시설 그 연구 폐기, 우리 문 대통령한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하자고 나서면 우리 정부가 지금 딴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한 거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화시키는 이런 좀 뭔가 창의적인, 자꾸 미국한테 미국 얘기 듣고 미국한테 끌려가지 말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오죽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 나왔을 때도 미국 CIA도 몰랐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아니까 미국이 잘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미국과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목소리를 내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힘, 이런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런 공간 타파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좀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좀 경각을 갖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만일 이 위기의 상황, 이 좌절의 상황, 또 이 위태로운 상황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리에 계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라. 인내하고 새로 시작하라. 앞을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지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북한의 언사, 결별과 보복마저 선포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서 평화의 기조가 흔들리고 새로운 또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빨려 들어간다면은 6.15 정상 합의는 휴지 쪽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관된 노력으로 우리가 참을 것은 참고 또 달랠 것은 달래고 하는 것이 더 용기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6.15 20주년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고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무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장관님 그리고 임동원 원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낙연 우리 상임 고문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개원국회 함께 끝까지 자리해 준 여러 국회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6.15 행사는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6.15 정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모임 국회 한반도 평화 포럼이 곧 출범합니다. 6월 24일 날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평화를 일궈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3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기념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